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토목설계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토목설계는 금방 끝나죠.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은, 근데 출제 빈도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토목설계에서 출제 빈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얼추 비슷해요. 평소에 이제 6.76%인데, 이제 두 문제 출제가 돼가지고 10% 이렇게 나오고, 얘는 나오던 거 안 나오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하고, 출제 빈도가 사실 근데 비슷하거나 비슷하지 않거나 그렇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목설계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출제 빈도가 아니라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 중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은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 지엽적인 문제가 무려 이렇게 4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걸 많이 낼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토목직이 난이도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엽적인 걸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9번, 10번, 14번, 17번이 이제 지엽적인 문제고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지엽적인 문제를 시험장에서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찍어라. 어차피 다른 수험생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얘네들 딱 마주했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학생도 못 푼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공부 방향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9번, 10번, 14번, 17번은 그냥 시험지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문제야. 신경도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13번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넘어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서울시 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서울시에서 나올 만한 게 제가 이제 2문제를 우리 기출문제집에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가 얻어 걸렸다는 얘기죠. 이건 언젠가 한번 나올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출제 빈도가 낮긴 낮은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것까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18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릴 만한 문제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겹침 이음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압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공식을 안 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6번이 약간 신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최소 최근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조금 답답함을 느꼈을 만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4문제는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신경을 쓰지 말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점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이거는 이 고득점이고 뭐고 그냥 다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이런 것까지는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까지는 풉니다. 수험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풀어요. 근데 이제 13번 아니면 18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4문제에다가 이거 아니면은 요거 틀렸다라고 치면은 5문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75점, 여기 어디에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 왜 마음이 편하냐면은, 일단 지엽적인 문제가 이렇게 4문제나 나왔는데 왜 마음이 편하냐? 아니 어차피 이거는 다 못 풀어. 나도 못 풀고 다른 학생도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4문제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 푸는 거고 다른 학생도 못 푸는 거고, 얘가 없으니까 시간이 그냥 널널합니다. 여러분들이 토목설계 풀면서 시간이 촉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마음 편하게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 안 돼. 시험장에 갔는데 여기 14번 그러니까 9번을 딱 마주를 했어. 근데 모르죠. 이거 풀 수 있는 학생이 없어.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약간 초조해하죠. 근데 또 10번을 봤는데 또 얘도 몰라.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린다고 하는데, 말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못 푸는 문제가 2문제 연속으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냥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될 것만 풀면 돼. 어차피 그냥 찍는 건 찍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해설은 뭐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챕터 5에서 이제 나온 문제인데 이론서를 좀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출만 또 열심히 푼 학생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토목설계는 이론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배력 철근의 정의로 옳은 것은, 배력 철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응력을 분산시키고 뭐 균열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응력을 분산시킨다. 요게 이제 포커스인데 균열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 이론서 60쪽에 한번 읽어봐봐.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주철근과 직각 방향으로 배치합니까? 맞죠. 우리가 주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력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나머지 애들은 뭘까요? 뭐 철근의 정착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려 만든 철근, 얘가 뭘까? 갈고리죠, 갈고리. 여기 이렇게 꺾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고. 2번은 뭘까?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을 나선형으로 둘러싼 철근. 이게 나선 철근이죠. 이렇게 기둥의 종방향 철근. 이게 이제 기둥의 종방향 철근이고요. 이걸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감쌌다니까 나선 철근이라는 얘기고. 주된 단면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휨모멘트와 충력에 저항하기 위해 배치하는 철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된 힘이 휨모멘트면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이 주철근이고, 주된 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충력이면은 충력에 저항하는 철근이 주철근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주된 철근이다. 주된 철근.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죠. 됐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챕터 1에서 나온 문제인데 약간 문장이 좀 낯선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여기 뭐 43번에서 48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랑 크게 연관은 없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풀려면은 좀 이론서를 좀 이렇게 읽어봤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충분한 부착 강도를 확보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부착이 뭐라고 했어요? 부착? 얘네들이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게 부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철근이랑 여기 콘크리트가 부착 강도가 커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유지를 하겠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제 학생들이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강 구조에 비해서 진동이 적은 편이다. 맞아요. 이거는 진동이 적고 소음이 덜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PSC에서 비슷한 거 배웠는데 언제 진동이 크고 언제 진동이 작다고 했어요. 이거는 강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면적이 크면 강성이 크기 때문에 진동이 적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단면적이 클까요? 얘가 단면적이 클까요? 얘가 단면적이 더 큽니다. 왜냐면 얘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단면적을 적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얘가 단면적이 크고 그래서 강성이 크기 때문에 진동이 적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조금 모를 수도 있어. 이런 보기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철근 콘크리트가 소음이 클까요? 강구조가 소음이 클까요? 아니 얘는 철이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얘는 좀 소음이 덜 납니다. 얘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구조에 비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크리프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풀 수가 있어. 봐봐요. 우리가 크리프가 언제 증가합니까? 얘가 건조수축이랑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건조수축이 크게 발생하는 애가 크리프 더 커요. 그럼 질문. 얘가 건조수축이 클까요? 얘가 건조수축이 클까요? 건조수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이 날아가면서 그 물의 부피만큼 줄어드는 게 건조수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물이 날아갑니까? 아니 철에 물이 어디 있어? 얘는 건조수축 그런 컨셉이 없어요. 얘는 있죠. 콘크리트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건조수축이 발생하면서 크리프가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영향이 거의 없지 않겠죠. 얘가 크리프가 크니까. 이런 내용만 조금만 알면은 풀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휨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 인장측 콘크리트에 인장 응력으로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 인장측이죠. 우리가 모멘트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는 화살표가 잡아당기니까 인장측이고 여기는 눌리니까 압축측이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4번도 무조건 알아야 돼. 진짜 시험장에서 뭐 2번이랑 3번 정도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을 고르고 틀렸다.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2번이랑 3번 중에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를 했으면은. 근데 2번도, 어디 갔어? 3번, 2번은 모를 수도 있는데 3번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거까지 이제 외워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할 게 없죠. 여기 챕터 3에 13번에 17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강도설계법에서 휩모멘트를 받는 철근 콘크리트보의 균형 변형률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형 변형률 상태가 뭡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콘크리트 파괴와 동시에 인장 철근의 항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여기 지금 균형 철근비라고 했잖아요. 균형 철근비고 뭐 균형뷰다 이렇게 딱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고르면 되죠.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이거. 인장 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하고 이게 뭡니까?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대응하는 변형률. 얘가 항복 변형률이죠. 항복 변형률. 얘가 FY잖아요. FY에 대응하는 변형률이니까 입실론 Y가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FY에 대응하는 변형률이니까 여기가 이제 항복 변형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다는 것은 항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항복.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철근이 항복하고 동시에 압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한 상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맨날 했잖아요. 이렇게. 철근이 항복하고 동시에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한 상태, 이걸 균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는 위에는 쓸데없는 소리 써놨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 문장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 챕터 9의 24에서 36번 문제인데 볼게요. 장기 프리스트레스 손실량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뭘까요? 장기 프리스트레스 손실량 계산 시 이게 뭘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간 손실량으로 이제 시간 손실을 고려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아닌 것은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크리프 수축 릴렉세이션 아니니까 3번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틀린 학생들은 조금 이제 안타깝죠. 조금만 읽어보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 손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너스 문제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막 계산도 많이 했었는데 봅니다. 단철근 콘크리트보에 균형 철근비가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뭐냐요. 그리고 뭐 밑에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쭉 써줬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시간 없으니까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가 균형 철근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철근비 일반식을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철근비 일반식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균형 철근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철근비에다가 철근의 변형률에다가 이 항복 변형률을 갖다가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얘를 갖다 넣으면은 얘가 균형 철근비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냐? 그럼 여기 FY가 이렇게 있고요. 에타도 있고요. 0.85 있고 FCK 있고 베타1 이렇게 있네. 그럼 이거 고르래 이거. 여기 있네 이렇게 1번. 이겁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유형이죠. 이거는 아마 틀린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직 합격선을 노리는 학생들은 맞춰줬어야 되고 뭐 지방직 노리는 학생들은 틀려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이런 거 뭐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 지방직 불합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신유형이니까. 근데 만약에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그럼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형이라는 것은 처음 출제가 돼서 낯설어서 어려운 것이지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음 연도에 다시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맞춰야 돼. 하지만 지금은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폭이 있고 높이가 있고 쭉쭉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휨부재의 최소 철근량 산정을 위한 설계 휨 강도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소 철근량 산정을 위한 설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머릿속에 있었어야 된다고. 이거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채워 넣으려고 해봐. 문제에서 지금 나는 요걸 물어봤네.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요것만 구하면 돼. 네, 균열 모멘트를 구하면 돼.
균열 모멘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챕터 1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콘크리트 파기계수에다 단면계수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래 콘크리트 파기계수에다가 이제 원래 0.63 람다 이렇게 막 공식이 있잖아. 그렇죠?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얘를 쓰래요. 그러니까 얘는 공식 대입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니까 단면계수 6분의 BA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콘크리트 파기계수 갖다 넣고 6분의 BA 제곱할 건데 폭이랑 A씨가 이렇게 줬으니까 넣으면은 9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이란 얘기죠. 상위권 학생들은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됐고요. 이거는 왜 줬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최소 최근량 예외 규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준 건데 이런 것도 같이 보이는 학생 정도면은 정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거 있죠. 한번 이론서 뒤져봐봐.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 제가 그때 막 수업 시간 때 뭐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4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던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론 수업 시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웠냐 안 외웠냐 하는 거죠. 53번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콘크리트의 초기 프리스트레스가 이렇게 있고 도입 후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120kN의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유효율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유효율에 대한 공식을 외워. 그럼 내가 이제 초기 프리스트레스 분의 이제 유효 프리스트레스 할 건데 초기 프리스트레스가 얼마냐면 6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이제 초기 값에서 시간 손실량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도입 후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120이라고 했는데 뭐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시간 손실량입니다. 이게 시간 손실량이야. 조금 좀 자세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차피 여기 뭐 도입 후에라고 했으니까 뭐 직후는 아니니까 시간 손실량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는 봐줍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유효 프리스트레스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고 뭐 정리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죠. 공식 외웠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제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 10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기출보다도 이론서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토목설계는 결국에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안 외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볼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괜히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여러분들한테 막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볼게요. 콘크리트 구성 재료 중에서 굵은 골재의 최대 공층치수 제한값이 아닌 것은 나왔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적혀 있어. 그냥 설계 규정에 이렇게. 이게 여기 이론서 10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닌 거 고르란 얘기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까? 슬래브 두께의 3분의 1 이렇게 있고요. 거푸집 양측면 사이에 최소 거리의 5분의 1 이렇게 있고 뭐 철근 간격의 4분의 3 이렇게 있어.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이제 누가 잘 찍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낼까요?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챕터 13에 뭐 7번 문제에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7번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 풀 수 있을까? 수험생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마음에 드는 번호로 찍으면 돼. 한번 볼게.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강구조 보조의 설계 기준에서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나오는 순간 찍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몇 번으로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도 설계법밖에 몰라. 이거 나오면 벌써 이제 약간 찍을까 마음이 딱 들었어야 되고 뭐 강축 힘을 받는 이축 대칭 H형광 조밀단면 어쩌고 있는데 벌써 마음 먹었어야죠. 그냥 마음에 드는 번호로 찍었어야지. 이렇게 있는데 횡자골이 발생했을 때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딱 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출제자분이 도대체 뭘 보고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설계 기준을 다 뒤져봤거든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 KDS 143110 이렇게 여기 있어.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 이렇게 있잖아.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여기 딱 봤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강축 힘을 받는 이축 대칭 H형광 뭐 조밀 단면 부재 이렇게 있고 여기 설계 규정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요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비지지 길이거든요. 어디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있죠. 보호의 비지지 길이가 있는데 얘가 얘보다 작을 때는 횡 비틀림 좌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지지 길이가 짧으면은
이 좌굴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굴의 위험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얘가 이걸 짧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그 좌굴의 가능성이 적다. 이제 이런 문맥이기 때문에 요거죠. 이게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잖아. 이게 짧으면은 얘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긴데 이거를 알고 푸는 학생이 있을까요? 수험생들이. 근데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뭐 이게 좌굴이니까 뭔가 얘가 짧으면 이 지지 길이가 짧으면 뭐 좌굴하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향이 이게 영향이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으로 풀 수도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학생들 다 못 풀었을 거예요. 그냥 뭐 25% 확률로 찍는 거지 열심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아니 이런 거 맞추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학생들이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학생들 지금 강도 설계법도 지금 다 못 외우고 있는데 무슨 하중조항기술 설계법이야.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말리면 안 돼. 그냥 찍는 거야. 어차피 옆에 있는 학생도 찍습니다. 볼게요. 강구조 연결 설계 기준에 하중조항계 설계법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볼게요. 제시하고 있는 이음부 설계 세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못 풀죠. 이거 학생들이 어떻게 풉니까? 이거 막 나오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막 섞어놨는데 1번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설계 규정에 있어요. 뭐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피접합제의 연단까지의 최소거리는 연단부 가공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가공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 설계 기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 뭐 어떤 표를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표가 이렇게 막 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긴 게 이렇게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뭐 외워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 이거 몰라요. 이렇게 수험생들이 알 수가 없고. 그럼 내년에는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 내년에도 지엽적인 문제야.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쓸 거야.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차피 다 찍을 거니까. 그 다음에 M22 고장력 볼트의 표준 구멍 직경은 24mm다. 이거는 이론서에 있습니다. 어딨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론서 여기 146에서 147쪽에 날개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M22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구멍의 직경이 24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 도대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색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문제를 봐봐. 아니 지금 여기 이론서에 있는 지금 이것도 외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아 수험생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있죠.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 간의 거리는 공칭 직경의 2.5배를 최소거리로 하고 3배를 표준거리로 한다. 이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론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색칠 안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진 않았고 최근에 2번 나왔잖아. 그래서 뭐 고장력 볼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게 포인트잖아. 12배 이하 150mm야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색칠이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알 수도 있어. 최근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최근에 설계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건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알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1번, 2번 중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거 찍겠지. 근데 이거는 방금 이렇게 푸는 것은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진짜 국가직 최상위권 학생들.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찍습니다. 어차피 다른 학생도 다 못 푼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외우자고 이거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 4번이 좀 까다로운데 볼게요. 직사각형 단면의 복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이렇게 복철근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인장철근도 있고 압축철근도 있으니까 복철근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압축철근량만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얘를 증가를 시켰대. 얘를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보의 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얘를 증가시켰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은
이 압축철근을 배치하는 이유랑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에 얘를 배치하는 게 이러한 효과를 발생을 시키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이러한 효과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볼게. 옳지 않은 것은 단면에 공칭 힘 모멘트가 증가합니까? 증가합니다. 아주 조금 증가한다. 증가하긴 증가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압축철근의 변형률이 감소합니까? 이거는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 한번 했는데 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그림. 이것도 처음 봤다 그러면 안 돼. 얘가 이제 봐봐. 압축철근이 없을 때가 지금 여기 점선이고요. 여기 점선이고 압축철근이 배치되면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압축철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압축철근이잖아요. 그렇죠? 압축철근이 없을 때는 여기 변형률이 커. 이렇게 변형률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압축철근이 배치가 되면은 여기 변형률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얘가 저항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약간 이렇게 파란색만큼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딱 짧아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면 유지의 법칙을 만족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압축철근이 없었을 때는 여기 변형률이 크니까 점이 여기 찍혀. 근데 평면 유지의 법칙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온 건데 얘가 압축철근을 배치하게 되면 변형률이 적어지니까 이 파란 점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평면 유지의 법칙을 만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또 쓸데없는 얘기를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압축철근 배치하면 변형률이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배치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저항하니까. 됐고. 콘크리트의 등가 압축 블록, 응력 블록 깊이가 감소한다. 이거는 있어요, 여기. 여기 뭐 A가 감소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외우는 게 좋겠죠. 이런 것까지 수험생들이 다 해석하면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이 문제거든요.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풀려면은 이론 수업을 한번 들어봤어야 됩니다. 이론 수업을. 그냥 기출만 풀어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 본인이 만약에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학생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하나 볼게. 콘크리트와 압축철근에 의한 압축 내력의 합이 증가한다.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콘크리트와 압축철근에 의한 압축 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콘크리트의 압축 내력은 뭘까요? 아니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집중하중으로 변환한 게 이제 여기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됐고. 그다음에 압축철근에 의한 압축 내력은 요거죠. 얘가 받는 압축력이니까 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압축 내력의 합이라고 한 것은 C 더하기 여기 C'의 합이 증가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증가시키면 얘랑 얘가 더한 게 커지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큰 힘을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역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봐봐요. 아니 이 단면을 크게 하면 얘네들이 커진다고? 아니지. 왜냐면은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까?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발생을 했냐면은 여기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력 모멘트를 받은 거예요. 내력 모멘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에 저항하는 애들이 얘랑 얘입니다. 얘랑 얘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멘트가 여기 발생시킨 애들이고요. 이 모멘트 인장력이 발생시킨 게 얘야. 그러니까 얘가 증가해야 얘네들이 커지는 것이지 이게 커진다고 얘네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역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죠. 봐봐요. 이 모멘트가 얘네들을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네가 결과거든요. 결과. 그러면은 얘랑 얘를 다시 합치면 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을 발생을 시켰고 이거를 다시 합치면 얘가 돼야 된다고 했어. 어떻게 합친다고 했습니까? 우력 모멘트로 합치면 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힘이 두 개인데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볼게.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얘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우력 모멘트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빙글 돌아가니까
결국에 얘랑 얘랑 합친 게 이런 모멘트가 된다라고 열심히 제가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얘랑 얘가 우력 모멘트라는 얘기는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압축력 더한 것과 여기 인장력이 이렇게 같다고, 그래야 얘네들이 우력 모멘트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봐봐요.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인장 및 압축 철근은 모두 항복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지금 항복했잖아. ASFI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라는 것은 응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야. 고정이야. 그럼 얘는 변합니까? 아니, 어떻게 변합니까? 얘가 고정인데 어떻게 얘가 변해?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합력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가 지금 항복해가지고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사실 이것까지 해석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그냥 이게 3개 해석하면 돼. 제가 늘 얘기하죠. 토목설계에서는 4개 중에 3개만 알면 된다. 4번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12번. 이거는 풀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원형 단면 기둥에서 좌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좌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구라중이 커져야 되겠죠. 좌구라중이 이제 저항력이니까 얘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띠철근 간격을 줄여 기둥의 횡방향 구속을 증가시킨다. 내가 띠철근의 간격을 줄이면 여기서 뭐가 바뀔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띠철근 간격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둥에 주철근이 이렇게 있는데 띠철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촘촘하게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정확히 이건 아닙니다. 얘를 이제 마치 이렇게 유효 길이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여기 내가 이 띠철근이 없다고 해봐. 아니, 그럼 내가 철근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잖아.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좌굴이 이렇게 주면은 좌굴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횡방향 구속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이 구속돼 있고 구속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유효 길이가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얘가 작아지는 효과가.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좌구를 방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요. 됐고, 4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나선 철근을 배치하여 기둥의 연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나선 철근도 똑같은 맥락이지.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지지되는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니까 뭐 이제 길이 짧아지니까 좌구라중이 커진다. 뭐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1번이랑 4번이 한 세트고, 기둥 단면을 증가시켜 압축 강성을 향상시킨다. 얘도 맞을까요? 맞죠. 내가 기둥의 단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뭐에 영향을 줄까? 얘가 커지겠죠. 단면이 커지면. 그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맞죠? 이렇게. 3번은 뭘까요? 여기 뭐 인장철근을 제거해? 이걸 제거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3번 틀렸구나. 쓸데없는 거 써놨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왔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다가 챕터 3 95번에서 97번에다가 괜히 서울시 문제를 갖다가 넣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울시 문제 안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다가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철근에서 압축응력 물어보는 게. 볼게요. 다음과 같은 복철근 콘크리트보에서 압축을 받는 상형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0.003에 도달을 했대. 내가 이제 이렇게 모멘트를 받아가지고 점점 커지다가 여기 내가 이제 극한 변형률에 도달을 했다. 뭐 파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공칭 강도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고요. 이렇게 있는데, 압축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응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철근의 응력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변형률을 알아야 응력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변형률을 알아야 얘가 탄성인지 소성인지 알고 그걸 가지고 응력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압축 철근의 응력을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부터 이거의 변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 압축 철근의 변형률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얘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압축 철근의 변형률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거를 괜히 넣는 게 아니야. 다시. 압축 철근의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응력 구해야 되니까 압축 철근의 변응률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압축 철근의 변응률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공식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압축 철근의 변응률을 구해줘야 되니까 양변에 이제 입실론 C를 곱하고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봐. 다 있는지. C 있습니까? 뭐 있네요. 굉장히 친절하게 좋네. 150 갖다 넣고요. D 프라임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D 프라임이 딱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FCK 있어요? FCK가 없어. 원래 우리는 이제 FCK가 40메가파스칼 이하면은 뭐 이렇게 가잖아. 0.003, 뭐 베타 1, 에타 이렇게 외워서 쓰는데 얘는 그냥 이걸 갖다가 쓰래요. 이렇게 문제 조건에 이렇게 있습니다. 갖다 넣었어, 이렇게. 됐죠? 그럼 정리를 했어. 그래서 압축 철근의 변응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0018이 나왔는데 얘랑 이제 뭘 비교를 해야 될까?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내 철근의 변형률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봐야 되잖아. 탄성인지 소성인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 경계값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항복 변형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항복 변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후크의 법칙이죠. 후크의 법칙. 그래서 내가 이제 뭔 말 하는지 알지? 우리가 이제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니까 얘 구하려면 양변을 탄성계수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죠? 그럼 FI가 얼마야? 얘가 400메가파스칼 이렇게 있고 탄성계수가 이거는 왜 줬을까요? 안 줘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렇죠? 20만 메가파스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항복 변형률이 0.002가 나오나 봐. 근데 이거 뭐 굳이 구하지 말고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제가 이제 이거 FI가 400메가파스칼일 때 입실론 Y가 0.002다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안 외웠으면 구하면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내 철근의 변형률은 0.0018이고 철근의 항복 변형률이 0.002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0.002란 얘기는 여기가 0.002란 얘기고요. 내 철근의 변형률이 0.0018이란 얘기는 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탄성 구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응력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는 내가 후크의 법칙을 만족을 하니까 이걸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응력은 내가 이제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다. 그럼 변형률이 얼마입니까? 0.0018이라고. 여기 철근의 탄성계수는 20만이잖아요. 그렇죠? 곱하면 이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내가 이 철근의 변형률을 구했는데 항복 변형률보다 커버려. 만약에 여기는 지금 작지만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답이 뭘까요? 그때는 후크의 법칙을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FI로 일정하잖아. 그때는 답이 이제 400이 됐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찍으면 됩니다. 모른다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데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뒷부벽식 옹벽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보던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보던 것 같아. 하지만 아닙니다. 다른 데서 나왔다. 다른 데서. 볼게요. 아니 왜 다른 데서 낼까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내도 사실 변별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약간 지엽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파고들면서 문제를 내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과락률이 높은데. 볼게요. 뒷부벽식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뒷부벽은 압축 거동을 한다. 도대체 이 보기는 어디를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규정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출제하신 분은 이거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보기를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나마 출제됐던 게 한 문제 있긴 있더라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언제 있었냐면은 아주 옛날 옛적에 전설 속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거 기사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까지 푼 학생은 없어. 이렇게 있는데 뭐 다음에 뒷부벽식 옹벽에 표시된 철근은 해가지고 여기 뒷부벽에 철근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철근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인장철근이 들어갑니다. 인장철근이.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약간 요걸 만들지 않았을까?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장철근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이제 인장 거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장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장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냐면은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봐. 상상을. 이게 우리가 이제 공학을 이게 문제가 약간 눈치껏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요. 이 옹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뒷부벽식 옹벽이야. 왜냐면은 제가 어디가 뒤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앞을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 앞에가 뚫려 있어 이렇게. 여기 흙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뒷부벽식 옹벽인데 얘가 여기 뒷부벽이 인장을 받을까요? 압축을 받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인장입니다. 왜 당연히 인장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얘를 누가 밀까? 누가 미냐면은 여기 흙이 이렇게 밀어요. 흙이 밀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밀면은 여기 뒷부벽이 이렇게 약간 팽팽하게 잡아당겨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장에 저항을 하는 뭐 그런 컨셉인데 사실 이런 것까지 수험생들이 어떻게 다 생각을 하고 풀어. 여기서 이제 모르죠. 수험생들은 실전에서.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막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2008년도까지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셨을까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됐고요. 모른다. 얘는 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 뭐 2번부터 4번까지 있거든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KDS 118005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안 나왔던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험생들 여기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여러분들 처음 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 어차피 다른 학생도 못 푼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것까지 어떻게 외우냐고.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이제 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험지를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시험지 제일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험 문제들은 KDS 14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 마치 뭐 14 그러니까 물론 뭐 14에 부합하도록 출제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14에서만 내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여기를 강조를 해놓고 굳이 KDS 11까지 갔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도대체 여기를 왜 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 15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짐 빼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풀어주면 돼요. 기둥을 지지하는 기초판에서 이 방향 전단의 위험 단면의 위치가 어디냐? 너무 쉽죠. 이 방향 어딥니까? 이 방향에서는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왼쪽으로 0.5D, 오른쪽으로 0.5D, 위로 0.5D, 밑으로 0.5D다. 그래서 기둥의 외면에서 2분의 D만큼 떨어진 주변 단면이다 라는 얘기고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너스 문제죠. 근데 함정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미 이런 똑같은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제 여기 봐봐. 유효 길이가 4.5m고 300 곱하기 600mm인 직사각형 단면인 양단 고정 기둥의 유효 세장비가 얼마냐? 그럼 내가 세장비니까 R분의 L2 이렇게 할 거고요. R은 내가 이제 루트 A분의 I 미니멈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만 안 하면 돼. 여기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갑자기 여기다가 양단 고정이니까 0.5L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 유효 길이가 4.5m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유효 길이가 아니고 길이가 4.5m였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양단 고정이니까 0.5L 썼겠지. 근데 지금 유효 길이니까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대로. 이거 아마 3번 고른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A 갖다 넣어. 여기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I 미니멈은 12분의 이제 BH 삼승할 건데 얘가 미니멈이 돼야 되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H가 돼야 되겠죠. 수업 시간 때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에 드는 번호로 찍으면 된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를 푼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만약에 푼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은 진짜 10점 줘야 됩니다. 10점. 이건 10점짜리다. 그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틀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틀려도 9까지 합격합니다.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몇 번 다루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챕터 13에 15번에 16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챕터 13에 이 챕터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제외 문제라고 적어놨어요. 제외 문제. 이거를 공부한 학생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구조 부재 설계 기준에 하중저항기 설계법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물론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이제 슬슬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수험생들이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볼게요. 강제로 된 인장 부재에서, 어쨌든 이게 하중저항기 설계법에서 여기서 설계 인장 강도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설계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쭉 있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 설계 인장 강도는 여기서 총 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와 유효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서 얘랑 얘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작은 값으로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한번 구하고 요거 한번 구한 다음에 작은 거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FI 곱하기 H니까 여기 있어. FI 곱하기 H. 이렇게. 그래서 여기 250이랑 4000 갖다 놓고요. 그럼 얘가 이제 PN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제 0.9를 곱해줘야 돼. 그럼 내가 이제 900 이렇게 나오나 봐. 얘도 이제 FU 곱하기 A니까 어디 갔어? 얘랑 이제 얘를 딱 곱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0.75를 곱해. 그럼 이제 750이니까 둘 중에 작은 거니까 750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걸 외웠으면 할만하죠. 외웠으면 할만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강도설계법에서도 지금 외울 게 밀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진짜 강도설계법 다 외우고 더 이상 나는 외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거 외우기 전에 다 합격합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찍고 넘어가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8번. 이 문제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공식을 거의 외운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38번 문제밖에.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춰주면은 진짜 국가직은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변별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지엽적인 문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만 외워도 돼. 근데 이것도 외운 학생이 많지 않아. 봅니다. 뭐 설계기준 압축 강도가 있고 쭉쭉 주어졌는데 압축을 받는 이형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다. 그냥 외웠냐 안 외웠냐 그거야. 외우면 대입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외우라고 말을 못하죠.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무조건 외우라 그래.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외우라고 했어요. 대입합니다. 람다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보통 중량 콘크리트. FCK 여기 있고요. 갖다 넣고 1.4 있고 FI가 400MPa 있고 52 있고 DB가 25mm 있고 쭉 대입해. 우변도 대입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럼 좌변이 이제 1500 이렇게 나오나 봐요. 뭐 우변이 이제 720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좀 있죠. 아니 여기 메가파스칼이랑 밀리미터 곱하는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공식 자체가 메가파스칼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날립니다. 숫자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계산이 되고 그럼 1500이 720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안 되고 720이 됐는데 그 와중에 얘가 300mm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720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조금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요거까지는 이제 고득점 원하는 학생들이 할 만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건 한 문제 준 거죠. 이거를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볼게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휜부재에서 인장구역에서 사용화 중에 의한 인장 연단의 응력이 요것만 보면 되죠. 비균열 등급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방법이 없다. 비균열 등급 되려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고르면 답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31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을 거야. 31번에서는 심지어 이거를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는 31번보다 더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건 한 문제 줬다. 이걸 틀렸다는 것은 아직 조금 공부가 부족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맞췄어야 되는데 챕터 4의 16번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순화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19번이랑 20번 같은 문제 보면은 이 출제자분도 약간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어. 지엽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깔아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더 쉽게 내줬다는 얘기죠. 볼게요. 위험 단면에 개수전 단력이 이렇게 있고요.
쭉쭉 있는데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가 있고 얘가 주어졌고 이때 이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공칭 전단 강도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6번 문제는 챕터 4의 16번 문제는 얘를 구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얘를 구한 다음에 이 철근의 단면적까지 구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한 문제다.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여기 뭐 개수전단력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강도설계법의 근간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색에서 곱한 설계 강도가 사용하 중에다가 하중계수 곱한 개수하 중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뭐가 궁금하냐? 아니 VS가 궁금하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사실.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강도설계법의 근간을 써서. 근데 수험생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은 뭐 얘를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얘를 외워서 쓰든지 어쨌든 간에 얘는 나왔어야 돼. 대입을 해 여기다가 파이 있습니까? 있죠. 얘는 지금 전단력이니까 파이가 0.75겠죠. 그렇죠? 강도 감소 계수가. VU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1500 갖다 넣고요. 근데 VC는 여기 있어요. 친절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VS가 100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목설계까지 이제 20문제를 쭉쭉 풀어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토목설계 시험지를 풀 때는 마음가짐을 잡아야 돼.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건 그냥 찍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풀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리고 공부할 때 마음가짐은 뭡니까? 어차피 다 못 외운다. 어차피 지엽적인 것까지 못 외우니까 그런 거 버리고 이론서에 있는 것과 기출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학습을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론서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응용역학도 어려워지고 토목설계도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는 지방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방직에서는 이번에 웬만한 지역은 이제 뭐 면과락 합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도 TO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과락을 맞지 않을까가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역학도 토목설계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지방직에서는 과락을 안 맞도록, 이번에 아마 국가직에서는 과락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과락만 안 맞아도 지방직에서는 거의 합격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